반갑습니다. 제34강 화폐 이론과 주식시장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 결국은 돈이 계속 풀릴 거다.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그러면 이 화폐 이론과 주식시장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요 화면에 바탕도 바꿔봤고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요 핵심은 이 돈이 계속 풀리는 이유하고 돈이 풀렸을 때의 주식시장 그러면 구조적으로 왜 풀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요 내용이 있어야만이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조금 더 사고가 확장돼서 아 돈이 풀리면 주가가 오르는구나 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요 단계를 넘어서면 돈이 풀릴 만한 시기에 선제적인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 여기에 어떤 주화 인마에 빠져가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제해 가는 방향으로 이 100개의 강의가 설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화폐 이론은 우리가 생활에서 아주 큰 범위 내에서 지금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앞으로 오르면 자산 가격이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내리면 인하를 할 것인데 지금 인하할 만큼 했으니까 더 좋아질 게 있을까? 그럼 지금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아마 못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요 화폐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발전은 일단 이 교환의 편리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 종이 지폐에서 결국은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권이 더 쉬워집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그래서 화폐의 발전이 뭐 조개 껍데기에서 동전에서 다시 지폐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되는데 요 구조만 이해를 해도 점점 돈 찍어내기가 더 쉬워진다. 동전이 있을 때 아무리 동전을 주조해도 주조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이 화폐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았는데 종이 지폐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게 되면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점 돈이 흔해진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경제 이론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가계 주체들도 돈을 벌기도 쉬워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지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들은 이 과정에서 수익을 보고 후세에 빚을 넘기는데 이 빚이 줄어드니까 가치가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경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발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화폐 가치를 유지를 하려면 결국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서 이 원화가 필요하면서 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이 원화가 비로소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종이, 인쇄된 종이에 불과한 게 통화로서의 위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금을 징수를 함으로써 그래서 세금 징수는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겁니다. 그냥 돈 찍어서 풀면 되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통화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이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서 세금 징수를 하고 그러면 이 세금 징수가 안 되는 자산 위주로 아주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같이 오른다라는 전제로 부동산은 이제 세수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 제도가 신설이 되고 있고 또 2주택자,
3주택자에게 대한 어떤 발음이 왜 이러지? 3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주식도 이제 2023년부터 전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주식 전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세가 된다고 해도 어떤 새로울 게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과연 클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세를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서. 부동산은 과세가 되고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런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징수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예, 요런 거. 예, 그리고 이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한 세납 방법은 이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해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금융종합소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속된 세금들을 내니까 만약에 제가 진짜 나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싶어 해도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저항 불가능하게 세금을 거두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가치는 이런 세납 방법의 다양화로 유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 자산에서 어떤 투자의 어떤 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는 그냥 매매만 하면 끝납니다. 세금 알아서 자동으로 떼갔으니까 증권거래세를.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게 2023년에 전면 양도 차익 과세가 도입되는 거는 어쨌든 이런 단순화된 이 세금 징수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그래서 2023년부터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2022년까지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한 이런 세금 징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 유지를 통해서 또 통화를 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외의 발권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이걸 돈을 그냥 똑같이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를 했다, 썼다. 그게 과연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엄청난 범죄인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통화 발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통화를 발행하면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위에 다른 놈이 발행하는 건 전부 범죄야.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독점권을 통해서 이 화폐 가치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정부한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기업을 몽땅 사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금리 인상 뭐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금리 인상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든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를 발행하는 자는 경제에서 신에 필적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정부가 이걸 너무 남용을 하게 된다면 그 화폐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달러라든지 다른 화폐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율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풀리면 회수를 하고 뭐 조세라든지 채권을 발행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어떤 기타적인 이유로 통화량이 증가가 될 때 그리고
그런 게 초과 수요보다는 투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인플레이션을 또 세금을 더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율은 0%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초과 수요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말이 많은데 쭉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활동,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만큼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 통화량은 적정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항상 일어나는 건 초과 수요, 투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투기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화폐 기능을 조율하게 되는 건데, 일단 역대 정부를 보면 대체로 다 요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도 없고, 또 경제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또 국민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부의 화폐 발행 한도를 인플레이션으로 규정을 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무제한으로 풀 수 있고, 투기 수요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나 규제로 이걸 억제를 하면서 발행을 지속하는, 요런 게 이 화폐 발행을 하는 기본 틀입니다. 굉장히 재미없게 들으셨을 텐데 요 기본 틀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기본 틀을 보고, 근데 이게 정치라는 건 이제 이론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특별하게 튀는 정책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요렇게 보고, 그러면 19세기에는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영국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앞서 있었고, 그래서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대공황으로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됐고, 20세기 초부터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극화에 대해서 아니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의 장기간의 어떤 경제 성장이 나올 때는 항상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했을 때 비로소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로 인해서 이 양극화가 극심했을 때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해서 이후에 아주 좋은 경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런 수정자본주의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IT 기술의 발달로 양극화가 줄어들면서 또 좋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더 이제 심각한 양극화인데, 결국은 이 양극화로 인해서 붕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대 통화 이론에 기반해서 돈 풀기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풀어가지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하루에 2, 3억씩 오르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벼락 거지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양극화를 완화를 시키느냐. 근데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돈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계속 풀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 추이에 맞춰가지고 큰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산은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으로 뽀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각종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인건비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자산소득이 먼저 오르고 근로소득이 나중에 따라간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현대통화이론에서 돈 풀기가 시작되면 당장은 양극화가 심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자산의 어떤 신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활해지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근로소득이 따라 늘면서 양극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이런 구조를 밟게 된다. 이게 이제 현대통화이론의 돈풀기 기반이 되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 양극화를, 부익부 빈익빈 이거를
이 빈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빈자의 몸값이 상승하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 하락했다는 거고,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자산가치 상승의 조세를 매겨서 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 그리고 정부 재정은 그 재정 적자가 지속 증가를 하면서 통화 발행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빚이 계속 늘어나지만, 예를 들어 1000조다. 국가 부채가 1000조. 근데 지금보다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빚의 절감은 탕감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돈이 계속 풀릴 거다. 그리고 향후 양극화를 완화하는 이 방향이 결국은 빈자에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자산가격 상승의 조세를 매기는 건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됐을 때 결국 자산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통화 이론을 기반해서 전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트리핀 딜레마에 의해서 만성 적자를 보게 됩니다. 요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세노리지 효과로 득이 실보다 큽니다. 이 세노리지 효과도 검색창에 한번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형식적으로 타국 유입의 자본 수요를 메꿉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달러를 풀고 달러를 찍어내는 비용과 이 달러의 표기된 가치의 차이만큼 이 세노리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만성 적자고, 그 달러화가 다른 국가들 손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이 달러를 기축통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 빚이 쌓이게 되는데, 이 빚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무역 흑자국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메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제 수지를 통한 이 통화의 흐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는 기축통화국은 안전자산으로 자본수지 흑자폭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신흥국은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돼서 자본수지가 적자,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로 인해서 신흥국은 위기가 발생을 한다. 뭐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들은 자본 유출이 심화가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은 자본 수지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서 자본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고, 경상수지 적자를 넘어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축통화를 쓰는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엔화를 쓰는 국가들은 자본 수지의 감소폭이 작은 대신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면서 역시 돈이 넘쳐나게 돼서 그 나라 증시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같이 자본 공급의 어떤 신흥국으로 포함되는 국가들은 경상수지에서 약간 득을 보고 자본수지에서 그 실을 봐서 균형을 맞추고, 자본 수요 이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경상수지도 적자에 자본수지도 적자, 이렇게 해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재미없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올랐지만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같은 선진국 증시는 이미 2013년, 14년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자본 수지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수지까지 흑자가 됐으니까 돈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해외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자본수지에서 적자 상태가 되고, 선진국들은 경상수지가 더 늘어나고 자본수지도 늘어나니까 또 호황입니다. 미국은 어차피 그대로 가게 되고, 다른 국가들, 선진국들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중국은 여기서 약간의 자본수지 적자를 보게 되고, 자본 수요 신흥국들은 이제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화폐 살포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자본 공급, 자본 수요 신흥국들에 대해서 어떤 돈이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년이다,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요런 어떤 구조, 정말
제가 설명 들어도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요런 구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면 이 통화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가지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금리 0%가 장기화되고 이제 금리라는 게 결국 의미가 없어질 거다. 못 올릴 거다. 요런 거. 그러니까 장기간 제로 금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산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통화로서 표기되는 모든 게 다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은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취득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산 중에 하나고 기업 이익은 알아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본점, 뭐 가양점, 뭐 몇 개 점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 평가 금액이 200억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다들. 그러면 이마트는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격이 2배로 올라갑니다. 이익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주식도 다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에 대한 인식, 앞으로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는 하더라도 신용만 할 것이고 사실상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뭐 예전처럼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우고 풀고 하는 과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현대통화 이론에 기반을 해서 계속 통화를 풀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를 해서 지금 같은 만성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많이 풀면 이 통화의 신인도가 떨어진다. 이런 게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가 휴지가 된 거랑 그리고 독일이 패망 이후에 10년간 상승한 이후 대공황 때 독일 집회가 아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집회가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휴지가 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통화량 발행을 하면 통화의 신뢰도가 완전히 금이 가서 통화로서 기능을 상실한다가 지금까지 이론이었는데 이게 근데 일본을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통제가 잘 되는 국가들도 아닌 거고 그래서 보니까 현대통화 이론은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을 풀어도 경제 주체들이 거기 돈을 푼 만큼 그 희석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풀면서 늘어난 어떤 경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화 수요가 발생해서 들어갔을 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오를 만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한 인플레이션 유도를 위해서 통화량을 공급을 조금 더 과하게 하는 이걸 장기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경제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 팽창의 역사까지 넘어가면 제국주의 시대에 기축통화가 등장해서 통화 팽창을 했었고 첫 번째로 근본이제 폐지를 하면서 또 미국 달러화가 이제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못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계속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그리고 균형재정 유지해봤자 의미가 없다. 왜? 1000조 원 빚이 있더라도 나중에 통화가치 반토막 내버리면 500조나 같으니까 이렇게 빚을 갚아야지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이 빚을 갚는다. 이게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발권 지수가 통화 팽창을 할 것이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가격은 장기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점까지만 보더라도 제국주의 시대 그 과정에서 보면 대공황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주식시장에 엉망이 될 만한 그런 아주 큰 위기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해결 방법이 돈 풀기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돈을 그만큼 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없더라. 그게 이제 현대 통화 이론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요 과거 잣대로 근본 이제 폐지를 봤을 때는 반드시 달러화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였는데, 달러가 건재했습니다. 물론 뭐 석유를 쥐고 석유 결제 통화로서 지정하는 그런 뭐 어떤 방법들도 있었지만, 예, 그리고 균형 재정 폐기하고 이제 발권을 통해서 통화 팽창으로 간다. 과거 잣대로만 보면 이거 정부 부채고 뭐 통화 신인도가 떨어져서 망한다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자산 가격 상승이 왔을 때 결국은 인건비도 상승하고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상승하면서 양극화가 해소돼서 장기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나 이런 부분들은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23년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면 이 직전 직후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화폐 구조가 도래를 한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도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폭락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자산시장을 보는 눈도 이전처럼 안 올라가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잘 올라가는 부분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돈이 계속 풀린다는 전제로, 그리고 돈 교환의 편리함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더 쉬워질 거고, 정부는 세금 징수를 통해서 이 화폐 발권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세금 징수 저항을 분쇄를 시키면서, 그렇게, 그리고 조폐공사 외의 발권은 범죄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서 이 화폐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것이고, 이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 결국 인플레이션은 투기 수요로 발생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만 두드리면서 돈을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고, 이론을 따라가는 정치를 감안했을 때 현대 통화 이론 돈풀기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자산시장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정부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기본소득제를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재원은 자산소득에 의한 세금 징수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소득이 발생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국제수지 같은 경우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유리한 그런 국제수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위기 상황 해결 방법이 적용됐을 때 이제 선진국들은 계속 수혜를 보면서 자본 수혜 신흥국들도 같이 수혜를 보는, 우리가 포함된. 예,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의 트렌드, 화폐 이론, 새로운 현대 화폐 이론, 그리고 위기 상황 해결에서 이 국제 수지의 어떤 수혜까지 더불어 가지고 우리 증시가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에 대한 인식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거 뭐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이 뭐 돈을 풀고 조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이고, 통화량 증가에 기반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정부 재정은 그런 세금 징수뿐만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고 국채 발행하고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발권을 하면서 정부 재정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돈 가치가 떨어져야 빚이 자연스럽게 탕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고 오를 것이다, 주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기점들로 보면 항상 예상과는 다른, 결국 돈을 풀면 풀수록 좋은 형태로 갔다라는 점. 예, 그래서 요 균형 재정을 폐기하고 발권을 지속하면서 통화 팽창의 시대로 가는 이 현대 통화 이론에 기반한 앞으로의 이 환경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장기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과세를 부과하는 2023년 이때만 조심하면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